오늘 최용식 박사님 모시고요. 한국 경제의 대전환, 이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지난 편에는 미국 경제가 지금, 폭풍전야하다. 이거 지금 되게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쳐다봐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고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걱정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과 미국이 상호관세 15% 선에 일단 합의를 봤습니다. 물론 트럼프 워낙 말 바꾸니까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일단 15% 선에 관세 합의를 봤는데요. 이거부터 얘기를 한번 나눠보죠. 이 상호관세 15% 우리나라에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물론 우리 수출에 타격이 크겠죠. 미국은 지금 제1 수출 시장이거든요. 네. 거기다가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서 얻고 있어요. 네. 그래서 타격을 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 경제는 그 타격을 극복할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네.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2017년도에 이제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에 네. 우리 수출품에 대해서 각종 악소문을 언론을 통해서 확대 재생산해서 계속 퍼뜨려요. 예. 우리 화장품들, 삼성전자 핸드폰 등등 잘 나가다 그 타격을 엄청 크게 받아요. 예. 거기다가 험한 정책, 그래서 한류도 공전의 호황을 누렸었잖아요. 예. 그걸 차단을 해내. 그래서 당시에 경제 전문가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일 났다. 네. 우리 수출 대폭 줄어들 것이고 경상수지는 적자로 돌아서고 엔터업계도 몰락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웬걸? 동남아 시장, 일본 시장을 더 적극적으로 개척하면서 북미 시장, 미국을 비롯해서 예. 중남미 시장 개척해냈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저변이 넓어졌죠. 네. 예. 또 중동 시장, 서남아 시장, 심지어 아프리카 시장까지 개척해내. 네. 그러면서 이 오늘날의 지금과 같은 한류, 네.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 열풍을 불러일으켰잖아요. 네. 기업은 어느 한 문이 닫히면 반드시 다른 문을 엽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기업들은 엄청 강해요. 저는 우리 기업과 국민은 세계 최강의 경쟁력, 성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믿고 있어요. 예. 개인과 기업은 어느 한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을 열지 않으면 죽어요. 그렇죠. 죽지 않게 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오히려 더 성장을 해요. 혁신하고 성장하는군요. 그래서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만 실패하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우리 경제는 얼마든지 지금 상황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실력을 더 배양하고 새로운 시장도 개척하고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지만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이 관세 전쟁을 통해서 또 만약에 미국발 경제 악재를 통해서 전 세계적인 대공황 비슷한 게 초래되면 이거는 우리도 다시 타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정확한 지적이세요. 네. 세계적인 금리가 타지면 우리 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정책 실패만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그걸 극복할 역량을 이미 확보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정부는 고환율 정책 펼치고 있어요. 예. 근데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그것을 용납하는 정책만 펼치면 우리 경상수지 흑자는 대규모잖아요. 예. 그러면 그만큼의 외환이 국내에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시장에 힘에서 환율은 떨어져야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정부는 환율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예. 우리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 투자라는 이름으로 즉각 해외로 유출시키고 있어요. 예. 이것처럼 멍청한 방법이 어디가 있어요. 수출로 애써 벌어들인 소득을 즉각 해외로 유출시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수출품들 우리 노동자들의 노고, 우리 기업들의 비용 이런 걸 들여서 국내에서 만들었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얻어진 소득이 즉각 해외로 유출된다? 당연히 국내 경제는 악화되죠. 선순환을 그리는 고리가 끊기는 거군요. 그럼요. 그런 정책만 펼치지 않으면 예. 우리 그 기업과 국민은 그걸 극복해낼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만약에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용납하는 정책을 펼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원화 가치는 강세를 보이고 예. 원화 가치가 강세이면 예. 우리나라를 떠났던 예. 국내 금융자본은 물론이고 국제 금융자본들도 다시 들어오는 한 거죠. 차익을 노리고 국내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오늘 그 환율이 1395원 넘었잖아요. 네네. 이게 만약 1000원대로 떨어져 봐요. 야. 그러면 환차익만 40%예요. 그렇네요. 어디 투자해서
40%의 수익을 올릴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요즘. 국제 금융자본들 다 한국으로 몰려와요. 아, 그러면 국내 유동성이 풍부해질 거 아니에요. 예.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져서 국내에서 신용 파괴원리가 작동하더라도 네. 그렇게 해서 풍부해진 유동성이 그 신용 파괴원리 작동을 막아낼 수 있어요. 네. 그뿐만 아니라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생산, 투자, 고용 그 경제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경제가 살아나요. 네, 네. 그래서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나쁜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는 살아날 길이 있어요. 네. 문제는 우리 정부예요. 왜요? 우리 정부는 수출만이 살 길이라고 얘기를 해. 아, 그렇네요. GDP 절반에 육박한다는 게 수출이. 예. 그래서 수출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환율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어요. 예.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예. 수출은 매출 총액이잖아요. 예. GDP는 부가가치 총액이에요. 예. 근데 이걸 단순 비교하는 것은 깡통 하나와 드럼통 하나를 합해서 둘이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예. 기준을 일치시키잖아요. 예. 그러면 수출은 GDP의 10% 내외에 불과해요. 예. 매년 달라지긴 하지만 예. 10%를 넘거나 아니면 그 밑돌거나 그래요. 예. 그럼 나머지는 뭐냐? 내수예요. 어. 그럼 환율이 끌어올려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어. 내수가 희생을 당해요. 그렇네요. 수출이 아무리 증가해도 예. 내수가 부진해지면 성장률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면 우리 주요 자원들 다 갑자기 사올 수 있잖아요. 네. 또 시설재, 소비자들도 갑자기 사올 수 있어요. 예. 그러면 기업의 경영 수준은 호전이 돼요. 예. 기업의 경영 수준이 호전이 되면 기업들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생산 늘리고 고용 늘리고 투자 늘려요. 그렇죠. 그럼 경제는 살아나요. 아. 우리 정부는 반대로 정책을 펼치고 있단 말이에요. 아. 환율을 끌어올리면 자원들 다 비싸게 사와야 예. 되잖아요. 중간재, 시설재, 소비자 다 비싸게 사와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기업의 경영 수준이 악화될 거 아니에요. 네. 기업의 경영 수준이 악화되면 어떻게 해요? 기업은 고용, 투자, 생산 다 합줄여요. 위축 경영을 하는군요. 아이, 그러면요. 네. 고환율 정책이 얼마나 멍청한 정책인가를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아.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 국민들은 정부 말만 믿고 수출이 GDP의 절반에 육박한다. 따라서 예.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일본 정책 그대로 따라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일본 정책 그대로 따라오면 일본 측 의도 초장기 저성장 궤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짓을 지금 우리 이 기재부를 비롯해서 정책 당국이 펼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것만 바뀌면 예. 다가오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 박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요, 딱 비교가 되는 게 대만하고의 우리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만은 최근에 경제 성장률을 상향으로 재조정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물론 0% 초반 성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거보다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0% 경제 성장률대로 떨어질 것 같은 우려들이 지금 많은 상황이거든요. 잠재 성장률 계속 떨어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여러 원인들 중에 하나도 방금 말씀 주신 그런 요인도 있었겠네요. 정확한 지적이에요. 대만은 대만은 이제 통화가 대만 달러예요. 네. 그래서 미국 달러 대비 대만 달러 가치가 약 한 32달러 선에서 안정적이에요. 네. 물론 등락을 해요. 예. 근데 32달러 선에서 안정세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올해 3월인가? 그때는 한때 그게 33원대까지 올라간 적은 있어요. 예. 그게 아마 최고치였을 거예요. 예. 그 뒤로 꾸준히 떨어서 7월 말에는 29 대만 달러까지 떨어졌어요. 예. 대만 달러가 강세니까 국제 금융자본은 대만에 투자하면 이 환차익 누리잖아요. 네. 다른 나라에서 축적된 금융자본, 다른 나라의 소득이 축적된 금융자본들이 대만으로 몰려가니까 이웃은만큼 커지잖아요. 이웃수가 그만큼 커지니까 성장률이 높아지는 거죠. 예. 아. 대만이 우리나라가 대만을 1인당 GDP를 추월했다가 지금 뒤처지게 된 것도 네. 고환율 정책 때문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오니까 확 와닿네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 미국 대비 대체적으로 예전에는 약세를 계속 지속해 왔었잖아요. 그때와 좀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명박 정부 때부터 해서 쭉 어떤 변천사를 우리가 거쳐왔는지.
김대중 정부의 연평균 성장률은 98년 성장률은 이제 외환위기 때문에 네. 빼면 그게 약 한 8.5% 정도 돼요. 이야, 옛날 생각납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이게 4.7%로 떨어져요. 예.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에서 3.4, 예. 박근혜 정권에서 3.2 이렇게 떨어진 원인도 고환율 정책 때문이에요. 경기가 추락을 하면서 성장률이 계속 낮아져요. 예. 근데 이게 그 이명박 정부 때 글로벌 금융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공적으로 극복한 나라. 극복했다. 예. 이걸 선전을 해도. 예. 근데 사실은 그게 국민 사기극이었어요. 물론 10년도 성장률이 예. 6.2%를 기록하면서 경기가 급상승한 건 사실이에요. 예. 근데 그거는 전년도에 마이너스 성장한 것에 반사작용이에요. 평균 성장률은 3.6%밖에 안 돼요. 예. 그 뒤로는 3.2% 떨어지고 다시 2%로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연평균 성장률로 따지면은 3% 초반대까지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게 그게 성공적이라고 선전을 해야 되니까 예. 경제 전문가도 국민들 다 믿었죠. 근데 경제 정책이 실패하지 않은 나라들과 비교하면 그때 그게 국민 사기가 금방 드러나요. 싱가포르 등 몇몇 나라들은 1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해요. 중남미 주요 국가들도 다 8, 9%, 10% 성장을 해요. 예. 반사작용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도 고환율 정책을 펼치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박근혜 정권, 또 문재인 정권, 윤석열 정권 끊임없이 고환율 정책을 펼쳐요. 경상수지 흑자라는 시장의 힘에 의해서 환율이 끌어내려지면 정책의 힘에 의해서 다시 끌어올리고 또 다시 떨어지면 다시 끌어올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은 대만과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은 비슷했던 면이 많은데 이렇게 성장률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이유는 우리나라의 고환율 정책 때문이다. 그거군요. 아이, 그럼요. 예. 일본이 그 정책으로 망했는데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니까. 왜 그게 망할 수밖에 없냐 그러면 고환율을 유지하려면 외환보유고로 이제 쌓아야 되는데 예. 이게 금방 한계가 와요. 예. 그 외환 우리 돈으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화폐 발행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럼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경상수지 흑자를 즉각 해외 투자로 유출을 시켜야 한단 말이에요. 예. 그게 무슨 얘기예요? 수출로 애써버려진 소득을 즉각 유출시킨 것을 의미하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이제 경제 관료들한테 언제 한번 가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때 그 대통령의 개인 교사라는 얘기도 듣고 예. 여러 얘기를 들어서 예. 경제 관료들한테는 저승사자죠. 영향력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보자 그러면 만나주고 그랬었는데 예. 그때마다 강조해도 못 알아들어요. 요즘은 대부분이 저출산, 고령화 이것 때문에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돈 버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 텐데 이런 과정에서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이거 굉장한 위험 요인이다. 이게 일반적인 시각인데 소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2% 초반대라고 지금 계산을 해내고 있어요. 추정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잠재 성장률의 개념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을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 최근 몇 년 동안에 이룩한 성장률의 평균치로 잠재 성장률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예. 과거의 실적이 어떻게 미래에 실현할 성장률, 잠재 성장률을 결정할 수 있어요. 예. 그 사람들 계산법은 틀렸어요.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은 성장을 지속시키지 못하게 할 변수들이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이룩한 최고의 성장률을 의미해요. 예. 그러면 성장을 지속시키지 못하게 하는 경제 변수가 뭐냐? 이것만 보면 잠재 성장을 금방 추정할 수 있잖아요. 예. 그게 물가 불안과 국제수지 악화예요. 물가 불안과 국제수지 악화를 시키지 않은 가운데 이룩한 최고의 성장률을 잠재 성장률로 간주를 해야 네. 경제정책이 실패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지금도 6%가 넘어요.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한류에서 보듯이 네. 한류가 우리나라 국격을 얼마나 높이 끌어올려놨어요. 네. 우리나라의 브랜드 가치를 얼마나 끌어올려놨어요. 예. 생각을 해봐요. 과거에 우리 농산품 가격들 국제 가격보다
최소 서너 배씩은 다 비싸잖아요. 예. 수출 꿈도 못 꿨어요. 한류 열풍이 불면서 김을 비롯해서 우리 농산품들 또 라면 등 화장품 농산품 뭐 관련 등등 그 뭐, 식품류들도 예. 엄청나게 수출되고 있잖아요. 예. 심지어 10배 가까이 이 가격 차이가 나도 우리 수출 잘 되잖아요. 네. 아. 그만큼 우리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려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농식품 뭐 이런 것들만 그러냐. 예. K뷰티, 네. 또 K무기, 또 K2, K9 등 네. 군산 무기들 네. 수출 잘 되고 있잖아요. 네. 우리 대기업들이 생산하는 핸드폰, TV 등 가전제품 물론이고 자동차 등 그 수송기계류 이것도 수출 잘 되고 있어요. 예. 공작기계나 농기계 등 기타 그 기계류 산업도 엄청 빨리 발전하고 있잖아요. 네.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제품들도 국제시장에서는 명품 대접을 받고 있어요. 맞아요. 다른 가격에 비해서 서너 배 비싸도 잘 팔려요. 맞아요. 우리 이 무기산업 있잖아요. 예. 무기산업은 사실은 초고도 정밀 기계산업이에요. 예. 여기다가 최첨단 반도체 산업이 뒷받침해주지 못하면 수출이 잘 안 돼요. 우리 수출 잘 되고 있잖아요. 예. 이 초고도 정밀 기계산업은 국민소득 20만 달러도 견뎌낼 수 있어요. 예. 따라서 우리 정부가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용납하는 정책만 펼치면 우리 국민소득 저는 5년 안에 6만 달러 갈 수 있다고 보고 10년 안에 10만 달러 넘어서 세계 최고로 잘 사는 나라에 속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우리 경제가 그렇게 빠르게 장기간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임시직 혹은 그 알바 다 없어질 거예요. 정규직을 뽑지 않으면 네. 고용이 안 될 거예요. 이야, 그 정도까지. 와. 아이, 그럼요. 앞으로 우리 정부가 고환율 정책만 폐기해도 예. 우리 성장률은 연평균 6%는 갈 수 있고 앞으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닥치더라도 극복할 그걸 수 있다. 충분히 무난하게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네. 오늘 저 박사님 통해서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환율 정책을 한번 반추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맥락, 그리고 지금 미국의 관세 전쟁, 그리고 미국의 그 여러 경제 정책이 앞으로 세계적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전부 다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 또 그래도 모처럼 또 신간을 내주셔서 저도 흥미진진하게 다 읽어봤는데 한국 경제의 대전환이라고 표현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부제는 관세 폭등과 환율 변동이 가져올 한국 경제의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거 우리 이렇게 대처해 나갑시다.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이 환율 변동이라는 게 국가 경제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잖아요. 그날은 반드시 부강해줘요.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경제는 쇠락을 해요. 반대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그 환율 변동 추세를 보시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경제 생활 또 투자 활동 여기에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환율 변동의 그 메커니즘을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으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금융위기라는 것은 10년의 주기로 반복된다. 따라서 그 금융위기의 주기를 어떤 경제 원리들이 작동을 해서 일으키는지 그걸 명확하게 아시면 특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게 꼭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네요. 위기 다음에는 반드시 절호의 기회가 옵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 위기 다음에는 주식시장은 폭락을 해요. 그렇겠죠. 그때가 최적의 주식 투자 시기예요. 알겠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향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다음에 기회가 온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여러분들의 경제생활이나 기업의 경영 수지 등등에도 크게 도움이 될 걸로 저는 보고 있고 제발 제가 기원하고 있는 게 우리 정부가 고환율 정책만 제발 지금쯤 폐기해줬으면 좋겠다. 일본이 35년 이상 초장기 저성장을 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과다한 경상수지 흑자 때문이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엔저 정책, 고환율 정책을 펼치기 때문이었다. 이 사실만이라도 우리 정부가
인식을 해서 시장 기능에서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용납하는 정책을 펼치면 앞으로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우리 경제는 더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하게 뛰어난 경제 성적을 거둘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제발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참 어디서도 듣기 힘든 고견들 아주 듬뿍 쏟아내신 것 같은데요. 뭐 저는 또 우리 박사님의 다음 저서 기다리면서 또 만나뵐 기회를 한번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용식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